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GS1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GS1기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전장에 나가려면 일단 여러분들은 싸움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셔야 되겠죠? 싸움이라니까 좀 그러네. 시험 보는 날 일자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월 14일 토요일이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9월 3일 일요일 그리고 9월 4일 월요일이랍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1차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2차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가장 중요한 게 자기에게 맞는 수업을 들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OT 강의를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하고 본 수업을 들어갈 텐데요.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노동법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헌법 일반론을 제가 수업 중에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본 수업을 들어가면서 민법과 형법 내용들을 제가 약간 섞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냥 아예 처음부터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죠. 22년도 대비 기초 인문 특강 무료 강좌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좀 메모를 해주세요. 2022년 노동법 기초 인문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이게 3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일단 헌법에서 노동법과 연관되는 부분들, 그리고 민법과 노동법이 관련되는 부분, 또 형법과 노동법이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3강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노동법을 처음 공부하실 때 반드시 기본으로 깔고 가시는 부분이에요. 노동법은 우리가 사회법적 영역을 들어가기 때문에 법 체계로 봤을 때는 일반법보다는 약간 특별법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노동법을 접근하시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세요. 헌법, 민법, 형법의 개념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스킵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전에 말씀드린 노동법 기초인문 무료 특강 강좌에 개설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꼭 반드시 1회독 이상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험 전략적으로 가시면요. 제가 GS 연기 때는 요해책이 있는 내용을 빠지지 않고 다 했습니다. 제 요해책 같은 경우에는 1차 부분도 최소 한 70점에서 80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70점이냐 80점이냐면 노1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 10개를 다 실으면 책이 엄청나게 두꺼워져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빼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뭐 80점 이상 무조건 맞는다 이렇게 장담드리기 좀 어려워요. 왜? 노원은 특별법이 너무 많아. 자, 어쨌든 우리가 요해책은 1차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GS 연기 때는 빠지지 않고 모든 내용을 다 있습니다. 근데 GS 1기 과정에서는 우리가 또 판례집을 또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GS 연기에 비해서는 1차 내용을 좀 많이 칠 겁니다.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깊은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뭐는 뭐고 뭐는 뭐다 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GS 연기와 비교해 가지고요. GS 연기는 노베이스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자세하게 드립니다. 원리들을 다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1기에서는 원리 설명이 이제 시간 할애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판례 설명을 좀 많이 강조를 할 거고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노무사 시험에 처음 입문해서 1차를 수업을 전혀 안 들으시고 연기도 듣지 않고 곧바로 1기 수업을 들으신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따라오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요즘 트렌드는 뭐냐 하면 이제 1차 컬이 별도 또 GS 연기와 1기의 차이점을 두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본인이 남들이 하지 않은 부분을 남들이 이미 다 한 부분들을 놓고 지금 수업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핸디캡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업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이 지금 한 부분들을 내가 지금 놓쳐서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남들이 하는 노력의 1.5배 내지 2배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으시면 제가 그 부분은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해드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1차 커리도 제가 이제 2월에 이제 1차 기본 이론을 설명을 해드리는데 지금 1차가 그 5월 14일에 시험을 보잖아요. 한 5달 정도 남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1차 커리를 들으신 분들은 직장인들이 좀 많이 듣고요. 일단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노무사 시험 공부는 기본적으로 2차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데 시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모험하기보다는 1차 커리를 안전하게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저 1차 커리는 정말 순수하게 이 정도만 하면 1차는 큰 문제 없어. 이 정도가 아니라 2차 시험과 연계된 내용으로 한 1.5차 정도로 제가 그 2월 달에 기본 이론을 수업을 하니까요. 혹시라도 GS 2기 1기 강의가 조금 어려우신 정말 생동이신 분들은 2월에 하는 1.5차라 하는 그 강의를 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차 시험에서 노동법 위상은 다들 아시죠? 네. 노동법 위상은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1차 과목이 노동법 1, 노동법 2, 민법, 사회법, 그리고 선택 과목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과목 중에서 2차 과목으로 그대로 연계되는 과목은 딱 하나죠. 뭐? 노동법 하나. 다만 출제 경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1차 노동법은 거의 그 노원 노트 각각 25점 문제 중에서 법령 위주를 법령 자체를 묻는 문제가 20개 내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개 정도가 이제 판례 정도 묻는 건데 특히 판례의 결론만 묻습니다. 결론. 뭐다 아니다. 동그라미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 근데 2차는요. 법령 문제는 문제 나오질 않아요. 법전을 주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법 조문들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를 하시면 머리에 다 스킵이 되는 거고요. 판례를 암기하시는데 이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판례가 결론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근거들, 그것들을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사실관계에서 이러한 판례 법리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실제 한 줄에 한 22자 정도 들어가는 답안지를 우리가 한 페이지에 22줄 됩니다. 그러니까 22줄 되는 한 페이지에 22자를 쓰는 거 한 줄에. 그래서 그걸 한 3.5페이지에서 한 4페이지. 이게 25점짜리 문제 배점 기준입니다. 이걸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1차 공부하고 2차 공부가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에 맞게 과목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 계획서 한번 볼게요. 자, 강의 계획서 자료는 저 뒤쪽에 있습니다. 네. 아직 자료를 다 준비를 못 하신 분이 계셔서 잠깐 시간을 좀 제가 드렸습니다. 네. 우리 중요한 내용 하나 보시면은 강의 일정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설 연휴 때는 평일반 강의 없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강의 규제는 노동법 요회가 일단 메인 책이고요. 자, 그리고 판례로 푸는 노동법이 이제 부교재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판례로 푸는 노동법을 제가 원래 그 출판사에서 출간하려고 했었는데 일정이 좀 맞질 않아가지고 학원 측에 요청을 해드려서 이번 주 안으로 가제본으로 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로 좀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목표를 보시면요. 제 수업을 잘 들으신 분들은 연기 때 소위 리걸 마인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연기 강의를 설명해 드릴 때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설명을 빼는 게 아니라 좀 어렵더라도 원리들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연기 때 수업을 들으셨다라는 전제 하에서 형성된 리걸 마인드를 실제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가 이제 1기 목표입니다. 1기 목표.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구체적 사례에서 판례를 통해서 이런 어떠한 법리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할 거고요.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실제 2기, 3기의 사례 문제 커리를 우리가 들어갈 때 답안 작성 능력을 이제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 자, 세 번째 보시면요. 답안에 반드시 현출해야 되는 키워드 중심의 암기인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최소한입니다. 키워드 중심의 암기 이거는 최소한이고 실제 이제 1기부터는 여러분들이 판례를 제가 이거 스캔해 주세요 한 것들 이제 놓치지 않고 다 스캔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언어로 현출해도 됩니다. 그러면 결론, 근거 스스로 정리해서 답안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되셔야 2기 때 사례 문제 여러분들이 실제 답안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 그게 좀 어렵다 싶으시면 정말 최소한도로 키워드 중심이라도 암기를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연기 때 진행됐던 두 문자 위주 어떤 수업을 일기 때도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연기 일기 때 제가 두 문자 스토리 말씀드리고 두 문자 같이 읊고 두 문자 내용을 집어넣을 때 같이 수업 시간만큼이라도 놓치지 말고 꼭 따라오시기 바래요. 제가 하다 보면은 귀찮아가지고 같이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제가 장난컨대 집에 가서 혼자 이거 암기 거의 안 하십니다. 안 하시니까 수업 시간에 진을 좀 다 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자료 보시면은 판례 암기 자료가 있죠. 판례 암기 자료. 우리 연기 따라오신 분들은 제 자료 다 아실 겁니다. 판례 암기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 판례 암기 자료는 요해책에 있는 판례 법리들 중에서 답안지에 쓸 수 있는 판례 법리들, 이것들을 제가 별도로 뽑아 놓은 거고요. 실제 요해책에 있는 내용과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료를 좀 버리고 싶다 그러시면 이거를 따로 모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얇은 걸 좋아하시니까 이거 판례 암기 자료를 다 이거를 프린트를 하면 한 12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120페이지 정도.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사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 방법만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신다면 사실 노동법 60점은 여러분들이 좀 리걸 마인드만 세워서 시험장 들어가시고 제가 강조한 판례 암기만 하시면 다 60점을 맞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지켜주셔라.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자료가 나가지 않았는데 내일은 자료 하나가 더 나갑니다. 판례 테스트 자료예요. 근데 이제 판례 테스트 자료를 제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판례 암기 자료에서 가로를 제가 다 빼고 연기 때 나눠 드렸거든요. 그러면 판례 진도가 없는 강좌에서는 테스트 자료가 짧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 가지고 해당 회차에서 판례 내용이 좀 많다, 진도를 많이 나갔다, 그런 페이지가 한 9페이지, 10페이지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30분 동안에 못 쓰죠. 그러다 보니까 지레 그냥 나중에 해야지 하고 포기하십니다.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한 10분 동안 할 수 있는 것으로 줄여가지고 그냥 할 것인가, 아니면 연기처럼 그냥 하실 분들이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다 전체를 나눠드릴 것인가, 이거는 제가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해서 내일 자료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의사 반영해서 나눠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자료에서 여러분들 제가 연기 때도 강조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가로 넣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가로 넣기에. 가로 넣기는 여러분들의 사고를 끊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도 단어 하나하나 암기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영문장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문법을 거의 다 다시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어절이나 문장으로 혹시라도 영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영문장이 작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판례 암기 하실 때는 제가 수업 중에 나간 부분이 있죠? 그 부분으로 암기를 해주시는 걸 제가 원칙으로 합니다. 자, 다만 그게 좀 따라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가로 넣기 자료를 별도로 드린 거니까요. 자기가 능력이 된다면 절대 가로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가 스캔하라고 한 거는 스캔을 해주시고, 그리고 결론과 근거 위주로 암기하시라고 한 거는 여러분들의 언어로서 근거 결론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율적이고 좀 창의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연기 때 나눠드린 판례 암기 자료하고 일기 때 나가는 판례 암기 자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신 판례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한 90% 이상은 동일하니까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 프린트물을 연기 때 들으시는 분들 다 출력하지 마시고 좀 프린트물을 좀 비교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출력을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강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강의 계획서. 우리가 연기 때는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큰 흐름을 판서를 하고요. 요해차를 가지고서 그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그리고 판례 법리 같은 거 사실관계 제가 판서로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두 문자 설명해드리고 같이 암기하고. 근데 일기 때는 우리가 회차도 좀 줄어들고 판례집을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판서 내용이 생각보다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해책 책을 읽을 때는 전문을 다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 제가 짧게 치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판례 자료에 좀 포커스를 좀 둘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스토리 있는 두 문자 제공, 이거는 연기 때랑 동일합니다. 지금 연기 수업 다 들으셨는데 이거 해고 정당성에 관련된 판례 그 두 문자죠. 자, 연기 때 그 강의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일기 때 강의에서 나왔고, 또 수업 시간에 이거 여러 번 했죠. 제 기억으로 좀 뻥쳐가지고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자, 다 암기 되셨죠? 다 암기 되셨죠? 혹시 암기가 안 되셨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문자 쉽죠? 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 관련된 판례 법리, 사고 개근체, 목소원 여지, 동경 위태. 자,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그 유행어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번 에코학습법을 통한 주요 내용 현장 암기인데 우리가 그 회차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 에코학습법으로 그 두 문자 암기하는 시간을 제가 연기만큼 많이 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바로바로 따라오시고요. 자, 쪽지 시험은 제가 1시 30분부터 1시 55분까지 해서 25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25분 기준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정말 시간이 안 된다 하면 모르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시 반까지 오십시오. 1시 반까지 오셔가지고 한 20분 동안 여러분들이 전날 배운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판례들이 있죠. 그 판례를 암송을 하시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가로 느끼서 다 쓰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아, 이거는 뭐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허공 보고 암송을 하세요. 그리고 만일에 그거 말고 조금 막힌다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펜 하나 들고 그냥 빠른 속도로 이쁘게 글씨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테스트는 뭐냐 하면 저한테 내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공부한 거를 현출화시키기 위한 테스트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가로넣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해당 내용 판례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복기를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점수 매겨가지고 뭐 1개 썼다 2개 썼다 이거 점수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20분 정도 여러분들 일찍 와서 20분 정도 판례 암기 해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넘어가시고요. 자, 5번 모의고사를 제가 두 번을 봅니다. 50점짜리 두 번을 보는데 노원 파트가 끝났을 때 한 번, 노트 파트가 끝났을 때 한 번을 보고요. 뭐 채점은 당연히 제가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카톡 아이디가 있는데 제가 뭐 그 강의에서의 전화번호 쓰기가 그래가지고 카톡 아이디를 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전화 통화가 제일 편해요. 왜? 카톡 하려면은 제가 좀 뻘쭘한 얘기인데 동영상에서 보시는 분들이 보이려나? 제가 엄지족입니다. 엄지족. 그래서 엄지가 좀 마디가 좀 짧아요. 여러분들 생뚱맞은 얘기인데 손들 이렇게 다 붙여 보실래요? 이렇게 다 붙이시면 이 엄지가 이 두 번째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에 붙어요. 거의 보통 일반인들은. 근데 저는 안 붙어요. 예, 2분의 1밖에 안 갑니다. 2분의 1밖에. 그래서 엄지 첫 번째 마디가 제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일명 제가 단지증이랍니다. 단지증. 그러다 보니까 카톡을 찍을 때 이게 여러분들은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찍히잖아요. 저는 따다다다 이거 한 손가락으로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 솔직히. 그리고 이메일은 또 문장 다 있고 문장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쉬운 게 전화입니다. 전화. 그래서 이동할 때 저는 이제 그 상담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제 연락처는 010-4123-5637입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막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도 그 문장 다 일일이 치기 귀찮으시면은 공부하신 부분 사진 딱 찍고 밑줄 쫙 쳐서 이 물음표 하나 딱 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부연 설명 조금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뭐는 뭐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간단한 거면 제가 그냥 즉답으로 뭐 카톡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정도 수준 되면요. OX 가지고서 질문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부를 하셨다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대체로 전화 상담으로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피드백 부분은 제가 강점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답안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그 첨삭한 샘플이 들어가 있는데요. 너무 축약을 하다 보니까 글씨 잘 안 보일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시고 강의 진도표는 우리가 노동법은 형식이나 실질적으로 판단하죠. 수업하다 보면 이 강의 진도표를 거의 뭐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답안 작성 샘플 한번 볼까요? 연락처는 다들 아실 거라고 믿고 요건 지우겠습니다. 죄송. 자, 우리 강의 계획서 3페이지 그 진도표를 보시면은 노원 파트가 노트 파트보다 판례량도 많고요.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을 한번 축약을 해봤는데 모의고사가 12회 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12회 때. 그리고 22회 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계획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실제 이제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된 내용이 답안 작성 샘플 그 자료입니다. 자, 해당 내용은요. 여러분들 일명 춘천 변전실 사건이라 해서요. 전직 명령의 정당성에 관련된 답안 작성입니다. 자, 일단 저랑 아이 컨택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연기 강의를 들으셨으면 기억 저편에 다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해당 이 내용을 가지고서 수업을 조금 해드릴게요. 전직 명령 정당성은 미기출 논점이고 올해도 특혜급 논점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제가 그 1기 때 전직 명령의 정당성을 모의사로 출제를 할 거예요. 고전적으로 제가 계속 냈습니다. 왜? 얘는 미기출 논점이니까 나올 때까지 얘는 A급입니다. 자, 사실관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근로자 갑이 있죠. 근데 이 근로자 갑이 과거 구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춘천으로 회사를, 그러니까 업무 장소가 구미였어요. 그런데 춘천으로 근무 장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변전실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변전실에서 기술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법령이 변경됩니다. 법령이 변경이 돼서 이 변전실에 근무하려면은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한 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근데 해당 회사가 이제 경영이 조금 빡빡해지니까 잉여 인력을 다 없애고 정말 필요한 인력으로 지금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춘천 변전실에서 근무한 사람이 2명입니다. 근데 이 2명은 여유 인원이 전혀 없고 반드시 필요한 2명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관련 법령이 변경되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네. 어떻게 해요? 자격증인 사람을 반드시 한 명을 뽑아야 되죠. 이건 필요 불가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업장에는 2명만 필요한데 한 명을 더 뽑으니까 3명이 됐네요. 그럼 한 명을 어떻게 하죠? 딴 데로 보내야죠. 아니면 자르든지. 자를 수 없으니까 딴 데로 보내려고 해. 그랬더니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갑각을 봤더니 을이 이 춘천 변전실에 좀 더 오래 근무했고 또 전공도 이 사람은 이과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요즘에도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 있죠. 예. 한쪽은 이과고 한쪽은 근속기간도 적고 문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과생인 갑을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합니다. 자,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하니까 보낼 데가 없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본사에 그 사무직으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 보내기가 좀 미안해. 그래서 승진시켜서 보냅니다. 그때 이 사람은 야, 내가 구미에서 가족들하고 지금 춘천으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돼. 근데 나보고 다시 서울로 가라고? 야, 내 월급으로 서울에서 어떻게 짓고, 요즘 집값 천장부시잖아요. 뭐 예전이니까 지금 같진 않겠지만 이 사람 월급으로 서울 본사에서 내가 회사 근방에 있는 집을 못 구한다는 거죠.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나 못 가. 배째 이럽니다. 자, 그러면 이 배째 이런다는 거는 회사 인사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당하다라면, 정당한 인사 명령에 대해서 배째하면요, 이거는 징계 처분 사유에 해당되죠. 자, 이런 사실관계가 주어졌을 때 과연 이러한 인사 명령이 정당할 것인가? 자, 이런 내용이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관계가 그렇게 주어졌어. 그럼 그걸 가지고서 일단 결론, 문제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주어졌다. 그러면 답안 작성을 할 때는요, 일단 목차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논점 정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 법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관련 법리는 법리가 바뀌니까 이 두 번째 목차 내용은 다 바뀝니다. 매번 바뀝니다. 문제에 따라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안의 검토죠. 그리고 네 번째가 결론입니다. 결론. 자, 일단 관련된 내용들을 일단 정리를 하시면요. 지금 여기에 관련 법리는 회사 측이 근로자 갑에 대해서 전직 명령을 내렸는데 갑이 여기에서 지금 불응하는 거죠. 그러면 이 관련 법리는 뭐가 관련되죠? 제목에서 전직이죠. 그러니까 이 전직 명령 효력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전직 명령의 정당성 여부죠. 큰 복차를 한다라면 또는 이걸 문장을 풀었으면 A 회사의 갑에 대한 전직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건 답안 쓰기 나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 관련 법리는 사안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법리의 가장 상위 개념을 쓰는 거예요. 가장 높은 상위 개념. 이해가 되셨죠? 이게 법리입니다. 법리 부분. 자, 그러면 우리가 연기 때 수업을 들으셨다는 전제에서 자, 칠판을 보시고 여러분들 영화 한 편 봤는데 A라는 영화를 봤어요. 야, A 영화 줄거리가 뭐였어? 물어봤을 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전직 명령의 정당성에서 문제 될 때 목차 쓸 때 여러분들 목차를 처음부터 바둑판처럼 다 쓰는 게 아니라요. 중요한 것부터 쓰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씁니다. 그러면 일단 이 전직 명령의 정당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전직 명령이 효력이 있냐 없냐죠. 원칙적으로. 그러면 전직 명령 효력이죠. 여기서 전직 명령은 효력이 있고요. 자, 전직 명령 효력. 지금 혹시라도 노동법을 정말 처음 듣는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모르세요. 이 부분들은 연기 때 수업을 들으신 분들 또는 최소한 다른 데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을 기본으로 깔고 지금 답안 작성을 설명하는 거 보니까 정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 못 하시는 게 당연한 거니까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직명령 효력 어떻게 되죠? 제가 사당 구성이랬죠. 인사명령권은 상자의 고유 권한이죠. 고유 권한이니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이 되고 효력이 인정되죠. 다만 예외적으로 언제 인정되지 않는다? 23조 1항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거나 또는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면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한 문자로 쓰면 전직 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이 되고 23조 1항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끝. 됐죠? 자, 그래서 이게 가장 메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도대체 권리 남용이 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직 명령이 효력됐고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게 뭐다? 전직 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자, 전직 명령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어떻게?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원칙적으로 유효. 그러니까 유효한데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무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불필절. 됐죠? 자, 불필절. 이게 뭐예요? 업무상 필요성 그리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죠. 그리고 업무상 필요성의 개념과 또 생활상 불이익의 그 수행 한도 이 개념 쓰시고 그리고 실효채산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친 여부 이것도 고려사항이 된다. 자, 이게 메인이잖아요. 이거 두 개가.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메인인데 여기다가 이제 격가지를 쓰는 거죠. 그게 뭐죠?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노무사가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업무 영역을 정확하게 정해놨어요. 또 근무 장소도 나는 제가 이쪽 여러분이 오시라는 그러니까 저를 뽑으시려면은 저는 다른 데선 근무 못하고 여기서 이 업무만 하겠습니다. 왜? 전문가니까. 자, 이렇게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을 특정할 수도 있겠죠. 이건 특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얘는 특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수를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업무 장소, 업무 내용 그리고 근무 장소 특정 얘는 특정이 되지 않은 거죠. 특정이 얘는 없는 거고 자 만일에 특정이 됐다면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가 특정이 없다라면
이거 어떻게 될, 특정이 있다라면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특정이 있다라면 뭐예요? 나는 이 조건에서만 하겠다는 거죠.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 조건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특정이 있다라면 근로계약 내용으로 특정이 됐으니까 얘는 어떻게 근로자의 동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게 정당성 판단 기준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요걸 뚝 하늘에서 떨어지겠으면 문맥이 좀 안 좋겠죠. 그리고 어떻게 여기 위에다가 지금 칠판이 좀 낮아가지고 위로 여기다가 이렇게 할까요? 여기다가 플러스 뭐 아니 도대체 전직이 뭔데? 전직 개념은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러한 전직이 왜 필요한데 또 이러한 전직 명령에 의해서 유효하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뭔데? 이런 것들을 플러스 알파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은 답안지 작성할 때 데코레이션 정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에 점수 배점이 많은 건 아니에요. 점수 배점은 이게 점수 배점의 주 포인트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법리를 이렇게 쓰시는 거죠. 자, 이렇게 법리를 쓰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항 검토 결론부터 볼까요? 결론을 가면 여러분들 보세요. 회사 측이 지금 사람 하나 뽑아야 돼. 3명 됐어. 근데 회사에서 2명밖에 운영을 못해. 1명 보내야 되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갑과 을 중에서 누가 그래도 적합한가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냥 모르기 미안하니까 승리까지 시켰어. 자, 그러면 회사 인사 명령이 정당한가요? 부당한가요? 정당하다 보죠. 그러면 결론을 먼저 답을 내려요, 여러분들이. 결론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하느냐? 이 결론에 대한 답은 설문에서 주어진 문제 형식으로 씁니다. 설문은 문제 형식대로. 예를 들어서 갑이 이런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응하지 않았다. 갑은 정당한가? 그러면 답을 어떻게 써요? 갑은 정당하지 않다. 갑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또는 만일에 주체가 회사였다.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인사명령에 불응하는 갑을 해고하였다. A 회사의 그 해고 처분은 정당한가? 그러면 A 회사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설문에 주어진 답을 형식을 쓰는데 이제 분량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답안지에 쓰고 있는 분량은요. 기본적으로 4페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4페이지. 이게 여러분들 왜 이게 4페이지가 되냐면요. 처음에 노무사 시험을 볼 때는 이게 22페이지였어요. 22페이지. 22페이지. 22페이지를 줬다가 이게 몇 페이지로 바뀌냐면 16페이지로 바뀝니다. 잠깐만. 이게 22페이지였다가 15페이지로 바뀌어요. 15페이지. 공단에 있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있는 이제 실무진 맨 밑에 있는 실무진이 이렇게 한 거죠. 예, 개념이 없는 거죠. 왜? 100점 만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교수님들이 그냥 그 인상법이라 해가지고 답안 쭉 봐가지고 점수 몇 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걸 수학적으로 가려면은 페이지당 100점이 들어가요. 페이지당 100점. 그러면 100점 만점이니까 이거 홀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짝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로 한번 바꿨어요. 1년 이거 한번 바꿨다가 민원 발생 그리고 자기들이 봤을 때도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걸 몇 페이지로? 16페이지로 바뀌어서 이게 확정이 됩니다. 100점 만점에 16페이지. 이게 100점이에요. 100점. 그러면 25점이면 몇 페이지 쓰라는 소리예요? 4페이지 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22페이지였어. 근데 페이지 주니까 애들이 분량 못 채우니까 글자 진짜 여러분들 얼굴만하게 쓰고 그리고 목차간의 간격 다 띄우고 그러다 보니까 채점하는데 이게 뻥뻥 뚫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줄였던 거죠. 그럼 이 의미는 뭐예요? 야 합격하려면 16페이지는 써야 답안지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25점 기준이라면 4페이지를 써야 됩니다. 됐죠? 자, 4페이지를 쓰는데 이 4페이지를 이제 페이지를 좀 제가 분량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항 검토는 우리가 한 페이지예요. 올해 그
올해가 아니라 벌써 작년이네.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자, 우리가 30회 시험에서는요, 이 사안 검토 작성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관계가 풍부하지가 않았어. 사실관계, 우리가 노동법은 실체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관계가 관련 법리에 적용해서 이게 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 판례 법리만 쓰는 내용. 그러니까 사안 검토 내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한 페이지를 씁니다. 자, 그리고 논점 정리를 우리가 몇 페이지를 쓰냐 하면 5줄에서 7줄 정도를 씁니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몇 줄을 쓰냐 하면 3줄에서 5줄을 씁니다. 자, 우리가 답안지 여러분들 그 답안 작성 샘플 이 자료를 보시면은 한 페이지는 몇 줄로 되어 있냐면 한 페이지는 1페이지는 22줄로 되어 있어요. 22줄.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자 크기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한 줄에 보통 22자 내외를 쓰시기 바랍니다. 한 줄에 22자 내외. 이거 답안지에 있는 글자 내용을 여러분들이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22자 내외로 다 세팅이 되게 제가 글자 크기를 맞춘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 메인으로 여러분들 답안 작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이 결론 어디 있어? 법리. 이 법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몇 페이지를 쓰냐 하면 이거는 2.5페이지를 쓰시면 돼요. 2.5페이지. 자, 왜? 얘가 7줄, 얘가 5줄. 그럼 12줄이죠. 12줄이니까 22줄이니까 12줄 정도. 그냥 어떻게? 반 페이지 썼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안 검토 한 페이지. 그리고 결론이 3줄에서 5줄. 법리가 2.5페이지, 논점 정리가 5줄에서 7줄. 이렇게 쓰면 이게 퍼펙트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3페이지 쓰면 떨어집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수학입니다. 비례시. 우리가 그 표준 점수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원점수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표준 점수제를 빼고 원점수제로 갔을 때 우리가 합격점이 몇 점이죠? 60점이죠. 자, 100점 만점에 60점이에요. 그럼 25점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100점을 우리가 100점을 해서 60점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25점이면 비례시니까 얼마죠? 100점을 했을 때 60점을 맞아야 돼. 그럼 25점 문제에서는 15점이죠. 이거 산수잖아, 산수. 15점. 그죠? 그럼 우리가 4페이지에서 4페이지 배점에서 25점이에요. 그러면 한 페이지에는 얼마? 한 페이지는 6점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6점에다가 3페이지를 쓰면 얼마? 18점. 15점 이상이네. 그죠? 그러니까 3페이지만 써도 합격은 해요. 합격은 반드시 할 수 있어. 아니, 반드시란 표현은 아니고 합격을 할 수가 있어. 대신에 4페이지 쓴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거죠. 왜? 법리문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이거 2페이지는 누구나 넘어요. 경우에 따라서 문제 자체가 4페이지가 안 되게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분량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공부 되신 분들은 4페이지 다 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3페이지 써도 정말 완벽하고 임팩트하게 썼다 합격합니다. 또는 교수님이 채점하시다가 피곤해가지고 순간 넘어갔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전하진 않다. 또 고득점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어디 하다가 페이지 분량으로 넘어갔죠? 여기서.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설문에 대한 문제 형식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작성을 하되 한 줄로 쓰지 마세요. 성의 없어 보여. 그러니까 결론은 된다 안 된다를 쓰고 이 된다 안 된다가 되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를 하나 써주시면 돼요. 근거를 가장 직접적인 근거. 자, 그렇게 하시면 일단 요거 끝났고, 자, 요거 끝났고, 그리고 요거 끝났죠. 자, 그럼 이제 사안 검토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논점을 잡는 것보다는 사안 검토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안 검토 내용을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 법리 부분 있죠. 사실관계와 법리를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사항 검토에 쓸 수 있는 내용은 전직 명령은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이거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냐 안 되냐 판단하면 되죠. 그럼 뭐야? 불필절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일단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업무상 필요성 있죠. 왜? 관련법이 개정돼서 한 명을 뽑아야 돼. 한 명 뽑으면 잉여인력 발생이야. 그러니까 회사 후 신규 인력 채용으로 인해서 전직 명령이 반드시 필요하죠. 잉여인력이 발생했으니까. 그렇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이거는 불가결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생활상 불이익이 있죠. 그럼 이 생활상 불이익을 판단할 때 전직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 변경 두 가지예요. 물론 근무 장소가 변경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전직 명령이 나오면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근무 장소는 춘천에서 서울로 변경해야 되는 불이익이 있죠. 업무 내용은 내가 그동안 수탁해왔던 변전실 전공, 기술직으로서 업무가 아니라 아무리 쉬워 보이지만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서무직 업무를 해야 돼요. 사무직. 여러분들 안 하던 업무 하려면 힘들잖아. 안 하던 업무 하려면 힘들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불이익이 있다 없다? 불이익이 있다. 자, 그런데 이거 하나 빼먹었다. 필요성에서. 자, 우리가 업무상 필요성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갑과 을 중에서 누구를 보내야 돼. 이걸 뭐라고 하죠? 인원선택 합리성. 자, 그럼 여기서 인원선택 합리성이 있다 없다? 인원선택 합리성이 있죠. 왜요? 선택 기준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일단 을이죠. 을이 갑에 비해서 근속기간이 더 길고 그리고 전공자잖아요. 그래서 근속기간과 업무 적격성 등을 고려해서 갑을 전직 대상자로 선정을 한 거니까 이거는 인원선택 합리성 인정된다 없다? 인원선택 합리성이 인정된다. 자, 그리고 불이익은 이러한 불이익이 인정된다. 일단 불이익이 인정돼요. 그런데 이 불이익이 해당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내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인가를 평가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그 서무직 업무가 정말 고난이도 업무여서 감당이 안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게 사실관계에 주어집니다. 자, 또 우리가 비록 춘천에서 서울 본사로 우리가 전직을 하긴 하지만 서울 본사에 반드시 거주지를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서울 근방에서 좀 집값 싼 데서 구할 수도 있고 또 주말 부부처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옛날 판례긴 하지만은 강의를 좀 천안에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말반. 그러니까 춘천에서 차 한 바뀔 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자, 그러니까 생활상 불이익이 있지만 이게 정말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해 봤을 때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해당 근로자와 협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직명령 전환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라는 판례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뭐예요? 사항 검토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항 검토는 판례 법리만 여러분들 알고 있다라면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1대1로 대응만 시켜주면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럼 이제 제일 어려운 논점 정리. 여러분들 첫인상이 좋아야 되죠. 첫인상. 우리가 미팅 같은 거 했을 때 남녀관계 호감도는 제가 알기로 한 3초에서 5초면 끝나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요즘에 TV 프로에서 미팅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정한 공간에 서로 갇혀가지고 몇 날 며칠이고 계속해서 프로를 위해서 진행을 해서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인상이 좀 안 좋았어도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호감이 생길 수가 있어. 근데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은 딱 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같이 앉아있는 시간조차도 불필요하죠. 어떻게? 바로 빠이빠이 헤어지잖아요. 두 번 볼 수가 없어. 여러분들, 교수님들 여러분들 답안할 때 여러분들이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교수님한테 컴펌 받으러 가는 거 아니죠? 수천 부가 쌓여 있어요. 교수님들 채점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쵸? 쭉 봐. 야, 웬일이야? 이렇게 잘 썼어? 꼼꼼히 봐요.
그래서 너무 잘 써도 교수님이 꼼꼼히 봅니다. 그리고 보통은 어떻게? 눈으로 쓱 분류해요. 그냥 분류하고 채점합니다. 근데 논점 정리는 그래도 한 번은 봐요. 교수님이. 근데 논점 정리에서 방향성을 상실했다. 그럼 이거 법리 사항 검토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점 정리는 배점이 크진 않지만 교수님들은 이런 항목별로 점수 배점을 하진 않아요. 강사분들은 항목별로 배점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논점 정리가 점수 배점이 논점 정리를 보통 3점을 잡고요. 얘를 3점을 잡고 그리고 관련 법리 이거를 제가 15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사항 검토를 5점을 잡고요. 결론을 제가 보통 2점을 잡아서 배점을 해드립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이렇게 채점 안 해요. 쭉 보고 얘는 A급, B급, C급 서열로 먹여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점수를 줘요. 한 번에 주질 않아요. 채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검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논점 정리를 잘 써야 되는데, 자, 이 논점 정리를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못 쓰는 게 뭐다? 논점 정리. 그러면 이 논점 정리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정말 심심하실 때 대법원 판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 링크에 원심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 말고 그 판례를 쭉 보면은 원심 판례 그리고 그러니까 하급식 판례 그리고 원심 판례가 나와 있는데 클릭해가지고 이게 1심 판례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1심 판례든 2심 판례든 클릭되는 거 있으면 클릭해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청구 취지라는 게 있어요. 청구 취지. 갑과 을이 도대체 왜 소송을 제기했는가? 청구 취지. 이 청구 취지가 논점 정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법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이 논점 정리가 단문적 논점 정리와 사례형 논점 정리가 완전히 틀려요. 단문적 논점 정리는 어떠한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이슈성 같은 것 언급을 하고 그래서 여기 논점에 대해서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강조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다. 이게 논점 정리입니다. 근데 사례형을 풀면서 뭐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설명해 보겠다 이런 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갑과 을이 여러분들이 그 주체라고 합니다. 갑과 을이 여러분들에게 야 얘가 이랬어 누가 옳은지 판단해 줘 하는데 뭐가 그런지 설명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럽니다. 그게 맞나요? 여러분 노동위원회 가거나 대법관들이 대법원에서 갑과 을이 뭐가 맞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맞는지 판단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야 너가 옳아 얘가 맞아 왜? 뭐뭐뭐 하니까 땅땅땅 이렇게 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요 가급적이면은 간접 화법은 쓰지 마세요. 그냥 직접 화법으로 쓰세요. 여러분들 누군가 물어봤어. 그러면 이거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법령이 이래요. 판례가 이래요. 그래서 이래요.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판례하고 법률은 같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하니까 이러하다. 이렇게 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논점 정리는 아까 말한 당사자가 지금 다툼을 하게 되는 청구 취지를 했죠. 그러면 지금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만일에 회사가 인사명령을 했어. 근데 갑이 여기에서 이게 정당한 인사명령이 아니라고 불응해. 자, 그럼 논점 정리를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당사자의 주장을 먼저 쓰는 겁니다. 그럼 당사자 주장은 뭐라고 써요? A 회사의 갑은 A 회사의 인사 명령이 부당하다고 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바. 됐죠? 그럼 사실관계에서 다툼이 이미 끝났네. A 회사가 인사 명령했어. 갑은 이 인사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응하지 않아. 사실관계 그로 끝났죠. 됐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되는 논점은 뭐예요? 지금 회사가 인사 명령을 했는데 갑은 응하지 않아. 왜? 부당한 인사 명령이니까. 그럼 이게 부당한 인사 명령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사안 검토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연결해서 사안 검토에서 언급을 했죠. 이 사안 검토에서 다투는 내용들을 논점 정리로 쓰는 겁니다. 자, 결국에 가서는 논점 정리 사안 검토 이거는 썰을 푸는 건데 이 썰이 뭐다? 관련 법리를 근거로 썰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논점 정리 사안 검토는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장력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돼요. 문장력이 안 되시면.
문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리고 이건 나머지는 이걸 보면서 할게요. 자, 그래서 샘플 자료 이걸 한번 보시면은 논점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답안 작성을 하실 때는요. 이게 첫 페이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점짜리는 우리가 분설형 문제로 나갑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에 따라 가지고 맨 위에다가 제1문 하고 그리고 여기 목차를 보시면은 목차가 3개가 있어요. 목차가 대목차, 그리고 중목차, 소목차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반목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에 따라서는 우리가 50점짜리 문제를 1문을 이렇게 대문자로 쓰시고 또 2문을 대문자로 써가지고 하나 문제처럼 이렇게 쭉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실질적으로 25점짜리 문제의 목차를 여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교수님의 사례집을 봐도 요즘 분설형 문제는 별건의 논점들을 그냥 50점짜리 문제로 묶은 거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그냥 가로치시고 제1문의 1 그리고 전직면역 정당성 이런 식으로 해당 문제가 뭔지 교수님들이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키워드 정도만 좀 써주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대목차는 우리가 맨 첫 줄에 무조건 씁니다. 대목차는. 자, 그리고 보시면 답안 작성을 하실 때 여러분들 나는 칠판을 봐주세요. 나는 목차를 좀 세분한다. 그러면 목차 칸이 하나밖에 없어요. 목차 칸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첫 번째 목차야. 얘는 무조건 본문 내용에 써야 돼요. 그럼 이 중목차를 대목차 칸에 쓸 것인가 본문 칸에 쓸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 선택이죠. 근데 소목차를 많이 쓴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같이 겹쳐 있으면 보기가 싫겠죠. 왜? 대목차는 우리가 별로 안 쓰거든. 그럼 어떻게? 저 경우에는 중목차를 대목차 칸에 씁니다. 그게 이뻐 보여요. 자, 그리고 자, 반드시 이거 메모하세요. 띄어쓰기 원칙입니다. 띄어쓰기는 목차별로 안 한다. 띄어쓰기는 목차별로 안 한다. 띄어쓰기는 단락별로 한다. 그리고 단락별로 하기 때문에 목차와 목차 간에 띄어쓰기 전혀 안 합니다. 단락이 끝났을 때만 띄어쓰기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세요. 자, 첫 번째 논점 정리인데 자, 근로인법 23조체 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의 효력을 무효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체적 측면에서 A회사가 갑에게 서울로 정근 명령을 내린 것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정근으로 인한 근무지 이동이 갑이 통상 감사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인지 또 A회사가 갑에게 사전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절차 측면에서 정당한 것인지 문제가 된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단순하게 목차를 쓰는 게 아니에요. 목차를 쓰는 거는 단문형 논점 정리에서는 목차를 쓰는 게 맞는데 사례형 문제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법리들이 있죠. 이 법리들이 사실관계의 어떤 면 때문에 이게 언급이 되는지 그걸 건드려주는 게 논점 정리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법리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다. 처음 하시는 분은 모르시지? 오늘 OT 강의니까.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그 법리 부분이죠. 그래서 전직 명령 정당성하고 전직이란 도시 무엇인가 개념을 쓰시고 그리고 보시면은 목차와 목차 간에 다 붙였습니다. 단락을 기준으로 우리가 띄어쓰기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전직 명령 근거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페이지에 있는 전직 제한 이게 메인이랬죠. 그래서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가 한정되지 않은 경우 전직 명령 효력 그리고 권리남용 해당 여부 이게 가장 큰 메인이다. 넘어가시고 자,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은 직무 내용 근무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안 검토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칠판 한번 봐주시면 지금 여기에서 결론에서 누가 옳죠? 회사가 옳죠. 회사가 옳죠. 그러면 이 회사가 왜 옳죠? 회사의 전직 명령이 왜 옳죠? 자, 이거는 저랑 아이 컨택 해주고 답을 말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답도 다 정해놨어요. 회사의 인사 명령이 왜 옳죠? 아까 뭐를 판단했죠? 인사 명령 원칙적으로 유효해. 무효가 아니니까 옳죠. 무효가 아니니까. 그럼 왜 무효가 아니죠? 권리남용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서 회사 인사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죠. 이게 가장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왜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죠? 그러면 왜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면은 불필절에 대해서 회사 업무상 필요성 인정된다. 그리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비교를 했을 때 업무상 필요성이 훨씬 크다. 또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도 볼 수 없다. 이거를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사항검토에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업무상 필요성 판단, 그리고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그 협의 절차가 없는 경우에 이걸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각각 판단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뭐다? 권리남용이다, 아니다. 권리남용이 아니다. 권리남용이 아니니까 이건 뭐다?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이런 흐름을 잡는 게 사항검토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2기, 3기 때 판례 법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사실 현실에서는. 이런 분들이 답안 작성을 다 합니다. 다 해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부하니까 하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여자분들도 있어서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게임 남자분들 다 하셨죠. 게임을 하지 말까? 우리 피아노로 칠까요? 피아노? 요즘에 저희 어렸을 때는 피아노도 어지간하면 좀 남자들 쳤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든 악기든 뭐든지 우리가 화려하게 예를 들어서 3년차, 4년차처럼 정말 화려한 기술을 쓰면 좋겠죠. 피아노 치는데 연주합니다. 멋있잖아. 자, 우리가 기본기가 없어도요. 한 곡만 쭉 하고 연습하면은 멋지게 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죠? 기본기 치고 들어가죠. 기본기 치고 이게 됐을 때 연주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답안 작성도 똑같습니다. 게임으로 할까요? 여러분들 뭐 제가 했던 한때 제가 그 미쳐서 게임했던 게 이제 고시를 합격하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중에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제가 한 3년간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스타할 때 게임을 할 때 이런 거죠. 여러분들 소위 말하면 지금 게임을 뭐 제가 특정 게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를 한다. 그러면 보통 테란합니다. 테란하면 처음에 어떻게 하죠? 이것저것 다 합니다. 종합 세트 만듭니다. 그래서 마린도 조금 뽑고 탱크도 조금 뽑고 비행기 레이스도 조금 뽑고 이것저것 다 조금 뽑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컴퓨터 놓고 막 싸움합니다. 그렇죠? 사람이랑 붙으면 어떻게 돼? 10분도 못하고 그냥 깨지죠. 근데 게임을 잘하려면 그렇게 이것저것 옹기종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처음부터 키보드 속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물량이 딸리죠. 당연히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미솔도 안 되는데 뭐 캐논면 주고 못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안 작성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인이 판례 법리도 모른다면 논점력이 사항검토 의미가 없어요. 이건 그냥 소설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못 하셔. 왜? 걔도 나도 답안 작성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거죠. 답안 작성하고 싶고 점수 배점 받고 싶으면 판례 법리 암기하고 오십시오. 판례 법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논점력이 사항검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셨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주차 때 시험을 볼 건데 그때 특별한 뭐 정말 중요한 논점이 별도로 생기지 않는 한 그 전직 명령의 정당성을 제가 모의고사 낼 거니까 최소한 법리만큼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OT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한 10분 쉬시고 그리고 2교시부터 이제 본문 내용으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